네, 원투펀치 레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알파신이어서 레드 세트를 볼 수가 없었는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네, 이 짜라란. 세트가 일단 두 가지의 감상이 있습니다. 뭐가 감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우리 제작진이 돈을 많이 썼구나. 그렇죠. 네, 지금 보니까는 이 책장, 장식장 뭐 여러 가지 지금 소도구들이 있어요. 다 샀대요, 이거. 네, 그러니까 분명히 제작진이 돈을 많이 썼고 두 번째는 저하고 좀 잘 어울리네요. 그쵸. 네, 요 뒤에 이제 책들 있잖아요. 네. 방송용 소품 껍데기 책이거든요. 맞아요. 요즘 인테리어 소품 책이라고 많이 네, 나와요. 껍데기 책이라 이게 뭐 페이지도 없고 넘어가지도 않아요. 딱 요 옆면만 나오는 책인데 그래서 저랑 좀 비슷한 거죠. 껍데기밖에 없다? 제가 좀 껍데기밖에 없어가지고 위원님 왜 갑자기 이렇게 알량한 고품격 예. 지금 레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어떡해요. 안이 꽉꽉 채워 있다고 얘기해 주셔야죠. 오늘 레드 시간의 주제는 뭐냐면요. 오랜만에 바로 한일전입니다. 이게 80번째 한일전이에요. 네, 지난 한일전까지 79번을 경기를 해서 우리가 42승 23무 14패로 네. 전적은 뭐 꽤 좋아요. 압도적으로 우세해요. 압도적으로 우세한데 최근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것처럼 친선 평가전은 이제 10년 만에 지금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마지막 친선 평가전에서는 우리가 좀 안 좋게 패했던 적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동아시아 축구 대회에서 우리가 4차례를 또 일본과 경기를 했었는데 그 동아시아 성적은 좋았어요. 2승 1무 1패 그 가운데는 우리가 또 4골 넣고 이긴 경기가 있거든요. 일본을 또 아주 쇼크에 빠뜨렸던 4골 넣고 이긴 경기가 있는데 친선 경기로만 따지면 이제 10년 만이고 그 사이에 하지만 또 동아시아 축구 대회에서는 경기를 했었고 전체적으로는 79번을 넘어서 이제 80번째 한일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 대표팀을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대표팀이 사실은 처음에는 좀 해외파들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자꾸 부상으로 좀 많이 교체가 됐어요. 네, 우리 이번 대표팀은 사실 멤버가 일본에서 곧 뛰게 될 선수들에게는 약간 죄송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벤투 감독이 지금까지 중용해 오고 기용해 왔던 멤버와 비교를 해보자면 네, 거의 뭐 한 1.8군? 맞아요. 네, 그런 정도의 우리는 멤버 구성이 됐는데 일단 왜 그러냐면은 애당초 선발되지 못한 선수들을 제가 약간 읊어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지금 FIFA에서 코로나 사태의 즈음에서 그 A매치 기간에는 원래 클럽에서 군소리 없이 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경기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 자가격리 기간이 5일 이상이 되게 되면 클럽이 차출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제 차출 거부가 된 선수들이 보르도의 황의조 선수 그리고 라이프치히의 황희찬 선수.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작센주의 또 자가격리 규정 때문에 결국은 라이프치히에서 이제 안 보내는 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주 정부마다 또 방역 지침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황희찬 선수의 라이프치히가 있는 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희찬 선수가 또 역시 차출이 안 됐고 비슷한 케이스로 김민재 선수와 손준호 선수 이 중국에서 뛰는 선수들이 또 네. 차출이 안 됐어요. 여기에 한 명 더 그런 케이스가 LAFC에서 현재 활약하고 있는 김문환 선수. 여기까지가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한 각 나라 혹은 주의 격리 규정에 의한 어떤 차출 거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성 선수가 또 좀 안타깝게 됐죠. 홀슈타인 킬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이재성 선수가 자가격리에 돌입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와는 별개로 또 아예 부상으로 이번에 뽑히지 못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알 나스르의 김진수 선수 네. 그리고 루빈 카전의 황인범 선수 김천 상무에 있는 권경원 선수도 지금 부상으로서 사실 이것 때문에 김천도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선수들이 또 부상으로 소집될 수가 없었고 여기에 3월 8일에 김천 상무에 입대한 선수들 네. 구성윤 선수라든가 정승현 선수 같은 경우는 갓 입대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정이 지금 우리 대표팀 경기와는 맞지 않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선수들이 여러 가지 각자들의 이유로 애초에 뽑힐 수가 없었다. 네. 그리고 이제 뽑힌 선수들 가운데 이제 교체가 된 선수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가장 화제거리를 많이 나왔던 손흥민 선수가 선수. 결국은 이제 부상으로 참여 못하게 됐고 여기에 이제 주세종 선수가 또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주세종 선수가 못 뛰게 됐고 엄원상 선수 부상에다가 가장 마지막에는 울산의 윤빛가람 선수까지 맞아요. 부상. 그래서 못 뽑힌 선수들 그리고 뽑혔지만 또 못 뛰게 된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지금 이름 하나하나만 보면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지금 함께하지 못한 선수들만 봐도 이걸로 선발 라인업 꾸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꾸려왔어요. 일단 골키퍼는 구성윤 선수 들어가면 되죠. 네. 구성윤 선수가 들어가면 되고 포백에 김진수, 권경원, 김민재, 김문환 미드필드 3명에 황인범, 손준호, 이재성 앞선에는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 그래서 여태까지 또 벤투 감독의 기용에 비추어 보면 요 팀이 거의 한 1.1군, 1.2군 그런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벤투 감독은 과연 어떻게 좀 라인업을 짤까요? 포메이션이 어떤 게 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벤투 감독은 뭐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예를 들어 4-2-3-1도 썼었고 그리고 4-1-4-1 내지는 4-3-3 이런 형태도 썼었고 또 뭐 가끔은 뭐 다이아몬드 형태의 미드필드도 구축을 했었고 지난번 예를 들어 멕시코 같은 팀과의 경기에서는 3백 내지는 이제 5백 또 포진도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일본을 상대로 한다면 우리가 전력 손실이 지금 대단히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뭐 5백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4백을 나가는데 저는 일단은 중앙에는 한 명의 미드필더,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둘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일단 우리가 지금 전력 손실이 큰 상태에서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우리에 비하면 전력 손실이 현격하게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를 들어 뭐 한 1.8군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일본은 사실은 한 1.2군 요 정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한다면 중원에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두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4-2-3-1 포메이션을 만약에 벤투 감독이 가동한다고 쳤을 때 제 생각에 벤투 감독의 선택은 골키퍼는 저는 이제 김승규 선수나 이제 조현우 선수가 될 텐데 글쎄요 벤투 감독이 김승규 선수를 여전히 조금 더 앞에 세울지 맞아요. 아니면 지금 뭐 울산에서 엄청난 또 폼을 보여주고 있는 조현우 선수를 세울지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벤투 감독의 지금까지의 어떤 패턴을 봤을 때는 김승규, 김영권, 김태환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왼쪽 수비가 문제인데요. 왼쪽 수비가 지금 홍철 선수가 사실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이 선수를 또 데려갔다는 것이 지금 울산의 약간 심기를 조금 불편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철 선수 내보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보면 박주호 선수와 이 위치를 또 뛸 수 있는 선수가 윤종규 선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냉정하게 박주호 선수가 지금 기동력적으로 그렇게 좋은 그렇지 상황은 않아요. 아니어서 오히려 지난 11월 카타르와의 평가전에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던 윤종규 선수가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중앙 수비 김영권 선수의 파트너로 벤투 감독이 원두재 선수를 대표팀 데려가면은 이제 요 위치에 세우는 경향이 여태까지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원두재 선수가 중앙 수비를 서게 되면 요번에 우리 대표팀 미드필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정우영, 남태희, 마상호, 이강인, 대체로 들어간 이진현, 대체로 들어간 김인성, 대체로 들어간 이동경 그리고 이동준, 조재환 선수까지 있는데 여기서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정우영 선수 그리고 이제 수비와 이제 공격을 겸하는 일종의 이제 박스 투 박스 형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가 이진현 선수인데 네. 만약에 이진현 선수에게 미드필드 선발에 중책을 준다면 정우영, 이진현 정도로 이제 중원이 구축이 되고 원두재 선수를 그때는 아마 수비수로 기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수비에 박지수 선수를 쓰게 되면 네. 김영권, 박지수 이렇게 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두재 선수를 저는 중원으로 올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원두재 이제 정우영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벤투 감독은 글쎄 원두재 수비수를 또 고집을 만약에 하면 정우영 원 수비형 미드필더나 혹은 정우영 이진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벤투 감독이 사실은 그렇게 변화를 많이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벤투 감독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뭐 이른바 프로액티브한 축구 철학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제가 이제 항상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는 벤투 감독이 뭔가 상황과 흐름에 따라서 조금의 어떤 유연성을 첨가해주면 좋을 것 같다. 맞아요. 실전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수비는 박지수 선수로 두고 원두재 선수를 위로 올리는 게 어떨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뭔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두재 선수 저는 이번에는 좀 중원에 쓰기를 바라겠고요. 더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이제 앞선 아닙니까? 그쵸. 네, 공격을 누가 하느냐인데 여태까지 벤투 감독의 또 패턴을 보면 남태희 선수가 꼭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오죠. 맞아요. 그리고 왠지 맨 앞서는 이정엽 선수가 들어올 것 같은 지금 우리 공격진 가운데서는 가장 또 경험이 많은 선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벤투 감독은 아마 나상호, 남태희 그리고 이동준 선수는 저는 쓸 것 같아요. 그렇죠. 벤투 감독이 좀 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제가 벤투 감독의 라인업을 예상을 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근데 아직 이강인 선수의 이름은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의 여태까지의 패턴을 미루어 보면 이강인 선수 선발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긴 해요. 그런데 이왕 우리가 지금
거의 1.8군, 1.9군에 가깝게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경기에서 젊은 선수들이 그러니까요. 젊은 재능들이 자신들의 어떤 능력을 최대치로 한번 으쌰해가지고 보여주면 오히려 이게 예상 외에 아주 좋은 내용과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왕 이렇게 우리가 멤버가 된 이상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선수, 네. 발렌시아의 이강인 선수, 요 선수들을 한번 좀 길게 시간을 줬으면. 그래서 저의 그 바람은 공격형 미드필드 라인이 프라이부르크 정우영, 이강인, 이동준. 약간 가슴이 젊은 웅장해지는 라인, 면도 젊은 있어요. 라인이 그냥 네, 빡. 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원톱은 나상호 선수를 여기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나상호 선수가 윙어와 포워드를 약간 오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측면에 놓더라도 나상호 선수는 사실은 포워드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반 포워드, 반 윙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상호 선수를 톱에 놓으면서 아래쪽에 있는 그 이동준, 이강인, 정우영 선수와 더불어서 뭔가 연계 플레이를 만들어가는 이런 게 좀 가능한 선수들로서 한번 밀어붙여 보면 어떨까? 근데 사실 우리 선수들만 보면 안 되고 일본도 좀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일본이 코로나로 굉장히 안 좋았다 긴급 사태가 좀 풀리면서 5천 명에서 이제 10,000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북적북적 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 염려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 사태가 22일 0시를 기해서 해제됐다고 네. 해요. 여기서 말하는 긴급 사태는 코로나 긴급 사태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긴급 사태 첫날에 우리 대표팀이 비행기 타고 일본에 도착을 한 거예요. 요거는 또 스포츠 스페셜 면제를 시켜준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자가격리가 좀 돼야 되는데 특별한 스포츠 이벤트를 위해서 들어왔으니까 요거는 또 좀 면제를 시켜주나 봐요. 그래서 일본 올림픽 대표팀이 아르헨티나 올림픽 대표팀과 또 평가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왜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하느냐? 일본은 지금 도쿄올림픽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도쿄올림픽의 성화봉송 시작하는 날이 우리가 한일전 또 하는 날과 겹칩니다. 그날이고 결국 일본이 이 1년의 평가전들 또 올림픽 대표 평가전들 이런 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는 그 도쿄올림픽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다는 뭔가 코로나 방역 시뮬레이션 이런 거를 아마 일본이 보여주고 싶어 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 한일전을 포함한 몇 개 지금 축구 이벤트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염려 한 가지는 일단 사실 5천 명 관중이 있다고 할 때도 우리 선수들에게 코로나 영향이 올까 봐 조금 걱정이 됐었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서 뭐 최대한 하려고는 하겠죠, 철저히. 그런데 우리가 또 만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5천 명에서 저는 관중이 10,000명으로 늘어나면 이게 뭔가 모르게 코로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만큼은 틀림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발 우리 오스트리아에서 그때 선수들만 해도 한 7명 또 대표팀 스태프까지 하면 1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오스트리아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뭔가 도쿄올림픽에 대한 안전 홍보, 안전 시뮬레이션, 방역 시뮬레이션 이것과 관계가 깊은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참여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피해를 받는다? 그런 일은 저는 생각하기도 싫고 사실은 그런 일은 절대로 있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방송 하기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일본 대표팀 코치가 코로나 확진이 됐대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코치가 최근에 이 감독을 안 만났겠습니까? 당연히 계속 상의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코치를 제외한 감독 및 나머지 인원들은 음성이다라는 게 지금 나오기는 했죠. 그렇게 돼야 또 당연히 경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또 제가 의학에 대한 지식이 깊진 않지만 잠복기가 있을까 봐. 이게 우리 선수들에 대한 또 잠재적 위험이 조금 늘어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우리가 또 뭐 감염내과 전문가도 지금 동행이 됐다니까 제발 좀 이번에는 별탈 없이 네. 한일전 승부에서 이기고 아무 탈도 없이 그렇게 돌아오길 최대한 바랍니다. 안전하게 최대한 좋은 결과로 이렇게 굉장히 금이 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 대표팀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해외파 선수들이 많이 이제 합류하지 못했지만 일본은 9명을 해외파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본 지금 정순주 아나운서가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의 이른바 해외파는 잘 알려진 요시다 선수, 도미야스 선수 이 센터백들이죠. 그리고 뭐 이 선수는 너무 유명하니까 그 미나미노 선수, 미나미노? 사우스햄튼에 그리고 분데스리가 보시는 분들이 또 잘 아실 것 같은 엔도 와타루 선수, 가마다 다이치 선수가 있고요. 여기에 벨기에 리그의 이토 주냐 선수가 있고 포르투갈 리그의 모리타 히데마사 선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공격 쪽에서 브레멘의 오사코 유야, 그리고 세르비아 리그, 세르비아 명문 파르티잔의 아사노 다쿠마, 이 선수들이 있는데 뭐 해외파가 뭐 항상 저는 뭐 숫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전체적인 견지에서 일본은 그래도 한 1.2군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일본도 물론 못 온 선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안 리츠 같은 선수, 쿠보 다케우사 선수, 미요시 코지, 나카야마 유타, 이타쿠라 스가와라 유키나이, 이런 선수들이 사실은 성인 국가대표팀에 와서 뛰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선수들이 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도 약간 포지션에 따라서는 조금 이제 불안 요소가 생기긴 했어요. 그 포지션이 어디냐? 측면 수비입니다. 왜 그러냐면 측면 수비에서 일단 오른쪽을 뛰는 사카이 히로키 선수가 빠졌고, 요 위치를 또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무로야 세이 선수거든요. 그리고 안자이 코키 같은 선수는 왼쪽도 볼 수 있고 오른쪽도 볼 수 있는 선수예요. 여기에 원래 이제 최근 왼쪽은 누가 많이 봤냐면 나카야마 유타 선수가 봤는데 요 선수가 올림픽 대표로 갔어요. 그리고 3백을 쓸 경우에는 여전히 일본이 이제 윙백으로 노장 나가토모 유토 선수를 또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 선수도 빠졌어요. 그래서 일본은 대표팀에 통상적으로 뽑히는 측면 수비가 5명이 빠졌습니다. 네. 고기가 약점이네요. 고기가 약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양적 질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 일본은 한 1.2군은 돼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부담이 좀 심할 거예요. 그렇죠. 이겨야 되는 경기니까. 부담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도 요 경기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신경은 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손흥민 한 명이 차지하는 이름이 엄청난 비중이라는 거를 아마 지구촌이 다 알걸요. 다 알죠. 그러니까 심지어 못 나오는 선수들 가지고도 베스트 11 구성하고 심지어 후보 벤치 6명까지도 빠방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특히 또 올림픽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데려왔는데 여기서 안방에서 만약에 지면은 이 모리아스 감독에게는 엄청난 그렇죠. 이제 부하가 아마 떨어질 겁니다. 어깨 위에. 위원님, 그럼 마지막으로 일본 선수들 중에서도 이 선수는 좀 조심해라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요 선수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르비아 리그 파르티잔에서 뛰고 있는 아사노 다쿠마 선수. 요 선수가 한때 살짝 잠깐이지만 아스날에도 좀 있었던 선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사노 선수가. 지금은 물론 세르비아 리그이긴 한데 올 시즌에 아무리 세르비아 리그라도요. 좋았어요. 시즌 19골을 터뜨리긴 힘들거든요. 지금까지. 정말요? 그러니까 리그에서만 16골이고 컵까지 하면은 19골이에요. 아마 우리 코칭 스텝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사노 선수가 공간을 파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기민하고 아주 민첩하고 골 결정력도 상당히 부드러운 선수입니다. 중앙 공격으로 오히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사노 선수의 정말 민첩한 공간 침투를 조심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분데스리가 보시는 분들이 또 가장 잘 아는 선수 가마다 다이치 선수. 이 선수가 올 시즌 프랑크푸르트가 지금 챔피언스리그 티켓권에 지금 순위가 들어있는데 프랑크푸르트에 몇 명의 공신을 꼽아라 그러면 꼭 들어갈 만한 선수입니다. 가마다 다이치 선수는 이 선수가 연계 플레이도 좋고 뭐 침투도 잘하고 직접 골도 넣고 어시스트에도 능하고 또 수비 가담도 상당히 또 열심히 해주고, 그러니까 처진 스트라이커 내지 중앙 미드필드 뭐 어떤 위치에서든 뛸 수 있으면서 굉장히 다재다능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고요. 여기에 이제 뭐 2명 더 말씀드리자면 미나미노 선수는 그냥 설명 안 할게요. 미나미노 선수는 그래도 이 일본 대표팀에서는 상당히 이제 주력적인 역할을 할 선수고, 또 한 선수는 역시 또 윙어로 뛰게 될 이토 주냐 선수. 이 선수가 벨기에 리그에서 뛰고는 있지만 그 오른쪽에서의 그 돌파 재간은 상당히 뛰어난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본의 공격진은 우리에게도 커다란 위협이 되기는 할 거예요. 우리 선수들 3월 25일 날 7시 20분부터 경기 진행이 되거든요. 선수들이 굉장히 조금 힘든 경기이기도 하고 또 안전을 굉장히 만반을 기해야 되는 경기이기도 한 만큼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꼭 안전하게 이기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루로 찾아오도록 할게요.